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귀가 심심할 때면 남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 처지를 위로하기도 하고 적적한 시간을 달랜답니다. 평소에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네요. 가방끈이 짧아서 글솜씨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수려한 표현은 못 쓰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와요. 동대문 지하 1층에서 전 구두를 고치고 닦는 일을 했어요. 참 힘든 일이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 제대로 불도 안 들어왔고 공기를 환기시킬 만한 설비도 없어서 쾌쾌한 먼지구멍에서 매일 기침을 하며 일했거든요. 사장님은 어찌나 무섭던지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거나 집중을 안 하는 게 보이면 바로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그 손바닥이 무서워서 저는 항상 온몸에 바짝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구두를 닦았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제 삶의 유일한 낙은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싱 공장 단지에서 일하는 한 처자였죠.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았고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첫눈에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고 월급도 별로 없는데 받는 돈은 전부 다 그녀를 위해서 쓰곤 했답니다. 불장난 같은 사랑을 1년 하니까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동거는 무섭고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청혼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외로이 살고 있는 저희 둘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저의 청혼을 받아준 그녀와 없는 형편에 작은 단칸방을 마련했어요. 돈이 없어서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진 못했지만 꼭 언젠가 성공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겠노라 약속했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꼭 잡은 두 손으로 약속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노라. 결혼으로 시작한 제 2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노라 하고요. 성당 주변에서 들려오는 큰 종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된 그녀와 손을 잡으며 데이트를 했답니다. 먼지가 쾌쾌 쌓이고 날리는 일터에서 싹트는 사랑은 잿빛의 세상을 무지갯빛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내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여자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필 아내가 거의 만삭이 되어 갔을 때 날씨가 여름이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작업실 한켠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과 먼지들, 그리고 다닥다닥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임신한 임산부한테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유산조짐을 보였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산모 건강도 안 좋고 몸이 많이 망가졌으니 아이 낳기 3달 전에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몸조리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부르는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왜요? 무슨 일이죠? 아이는 구순 9개월, 그러니까 윗입술이 갈라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원청이라고들 많이 말하죠.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유전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후 2달이 되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절망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술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소식을 들은 아내의 미싱 공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고 또 아내의 지인분이 이야기를 듣고 거금을 보태 주었어요. 아이 수술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분유값에 기저귀, 그리고 매달 맞아야 하는 주사는 어찌나 비싸던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저희 가족은 지하방으로 옮겼어요. 아내한테 언제 복직할 생각이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단칸방은 참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아기랑 사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산후 우울증이 온 아내는 가난한 환경에 신경질을 냈어요. 아내의 그런 짜증을 저도 공감했지만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아마 8개월 때였을 거예요. 엄마 거리던 시절에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불도 안 켜져 있고 조용하더라고요. 여보? 여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기다리다 못해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요. 경찰은 어른 한 명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기분 전환하러 나간 것 같으니 더 기다렸다가 실종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 불안했던 저는 수소문해서 아내가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을 알려준 사람은 미싱공장 영숙이었어요. 영숙이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미숙이한테 남자 생겼어요. 미숙이가 힘들게 아이 키우는 걸 알게 된 아저씨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나 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가? 몰라요. 난 더 이상 말 못해요. 아내가 있을 거라고 알려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쳐다도 못 볼 좋은 집이었어요. 그 시대에 마당도 있고 누가 봐도 부잣집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누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내였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말 한마디 없이 애 데리고 어딜 갔어? 내가 식탁 위에 쪽지 올려놨잖아. 아내는 가난한 제가 질렸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도망쳤다네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이때 아니면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준식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아저씨가 있는 집으로요. 그 아저씨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고 2번의 이혼 끝에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방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때 그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이 아닌 그 남자의 손을 턱 잡았고요. 알고 보니 저희 아들 원청이 수술비를 보태준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자기가 많이 도울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대요. 기가 막히고 울분이 터졌지만 어쩌나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 아들 수술비도 못해준 그놈에게 아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가난이 너무나도 싫다고 하였고 아픈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을 했으니 저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전 혼자 힘으로 아이 수술비도 전부 마련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빠이자 남편이었으니까요. 제 속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아이가 크는 게 더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방끈도 짧고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는 국민학교 나온 게 전부인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답니다. 저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홀라당 제 아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요. 상실감을 느끼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구둣가게로 다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픈 걸까요? 그 사건 이후로 자꾸 기침이 나고 어지럽고 가래가 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꾸 기침을 해대니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했어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기도가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졌고 쓰러졌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저는 폐에 찬 염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지에 구두약이 풀풀 날리는 환경에서 일한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였대요. 의사는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계속 일하면 30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고막이 얼얼해질 때까지요. 일도 못하는 놈 받아줘서 사람 만들어줬더니 기술만 쏙 빼먹고 다른 업체 가려고 연기한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는요. 사장님은 저를 믿지 못했고 그날 저는 다시는 구두수선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내는 사장님에게 손가락이 짓밟혔어요. 일은 관둘 수 있었지만 손이 망가져서 동일업계에 2번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아는 형님께서 저의 사정을 듣고 과일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속도로나 휴게소에서 과일 팔면 꽤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형님을 통해서 트럭과 과일 유통망 지인들과 연결이 되었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좋고 수입 잘 되는 파인애플을 떼와서 팔았어요. 장사하다가 서러울 때면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일하면서 생각을 지워버렸죠. 한 5년 정도 일했을까요?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식용 파인애플을 잘라서 모 휴게소에 트럭을 끌고 갔어요. 파인애플 맛 좀 보세요. 참 달아요. 어디 가서 이런 가격에 이런 과일 못 삽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 멀리서 썬팅을 짙게 한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린 뒤 시식 좀 하라고 이쑤시개에 과일을 꽂아서 건넸어요. 창문을 살짝 연 조수석에 앉은 한 청년은 아 됐어요. 이런 거 안 사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창문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뒷좌석, 거기에 쓰러져 있는 한 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줄럭 젖어 있었어요. 손은 밧줄로 칭칭 감겨 있었고요. 그 아이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입술에 난 구순 9개월 수술 흉터 자국, 그리고 나를 쏙 빼닮은 눈매와 짙은 눈썹, 그리고 오똑한 코는 제 아들이 틀림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 헤어진, 돌 갓 지났을 때 헤어진 아들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다시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차가 슝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도 바로 트럭을 몰고 그 차를 따라갔어요. 1시간 정도 운전했을까요? 그 자동차는 순천 한 시골 건축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 아내가 저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였기 때문이었지요. 당신, 뭐야? 누구야? 목청이 찢어질 듯이 크게 소리 지르는 저를 쳐다본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와? 어? 저 아저씨, 아까 휴게소에서 아빠가 잠깐 들렀을 때 나보고 파인애플 사라고 호객행위 한 사람인데? 조수석에 탄 남자는 그 남자의 친아들이었어요. 아내의 재혼남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지요. 그리고 제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뒷좌석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아들을 왜 이렇게 하대하냐고 물었더니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 떡 벌어지게 돈 자랑을 하던 그 남자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폐건축 자재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들을 무척이나 잘 돌봐주었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 눈엣까지 취급을 한 겁니다. 제 전 와이프도 더 잘 살려고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사업 실패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 아이 돌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은 짐덩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학대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학대의 기억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나 간질 증세가 종종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또 발작을 일으키면 귀찮아지니 손과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뒷자리에 휙 내던진 거였고요. 초등학교 갈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내 아들 보내. 당신이 잘 키워준다고 해서 맡겼더니 이게 뭐야? 뭐냐고. 서울로 다시 올라간 저는 아내와 그 남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전 아내는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고집불통에 얼굴에 욕심과 화가 그득그득하게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상 따라 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전 아내의 팔자가 기구하니 관상도 고약하게 변한 거였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될 대로 되라는 태도를 가진 아내는 혹덩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엄마라는 여자가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아들을 데려갔으면 잘 키워야지. 이게 뭐냐고 화를 냈죠. 결국 저는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고 아내와의 연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커왔는지 알게 된 이후로는 분노뿐이었어요. 원래 구순 9개월, 원청이 수술은 생후 한 달 전후로 1차 수술을 한 뒤에 6개월 동안 코에 보형물을 넣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코 구축이나 입술 모양 때문에 변형이 와서 얼굴 균형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코 보형물 6개월 동안 넣는 것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는 아이고 원래 이 수술은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랑 협진을 해서 환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입술 흉터랑 모양 교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마무리 수술이 안 되어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늦었지만 뒤늦게 아들 입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느리고 실어증이 오기 직전이었던 아들은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준식이는 조금씩 아빠인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갓난 아기 때 마주하고 다시 볼 수 없었던 저희 부자는
기적적으로 상봉하게 되었지요. 기계처럼, 쳇바퀴처럼 파인애플을 팔았던 저는 아들이 제품으로 돌아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아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언어치료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말은 느리지만 언어 노출이 점점 많아지니 습득력도 빠르고 다른 애들보다 인지 능력도 좋다고 했어요. 정말로 준식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준식이 친엄마도 그렇고 가방끈이 길지 않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도 학력이 좋지 않아서 늘 창피하였고요. 아들이 저의 그런 결핍을 채워주니 참 좋았고 미안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취미인 준식이는 의학 서적도 어린 나이에 곧잘 읽더라고요. 한번 담임선생님께서 학원 한 번 안 보내는 걸로 아는데 어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묻기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구순 9개월로 인한 입술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수술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본인도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묵묵히 공부한 아들은 대학에서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등생이었습니다. 레지던트를 끝낸 아들은 병원에 남아서 전문의 자격까지 땄습니다. 아들 의대 동기들은 전문의 따고 개원을 하는데 아들은 대학병원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준식아, 너도 개원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니야, 난 여기가 더 좋아. 돈에는 욕심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원하면 월급 받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보다는 다양한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게 더 뜻깊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의사가 된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곳이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서요. 참 아빠보다 더 성숙하고 마음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모교에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미국으로 가서 딴 후에 자대병원에 외래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가 성형외과 조교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정말 경사였지요. 한동안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몰고 다니는 파인애플 트럭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답니다. 우리 아들 성형외과 교수 됐다고요. 가방끈 짧은 저에게 아들의 성공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준식이는 머쓱해하면서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남들도 다 열심히 사는데 교수 된 게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현수막 내리려고 하면서 겸손해했지요. 그렇게 아들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건강이 닿는 곳까지는 최대한 일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전 아내의 오랜 친구이자 제 지인인 영숙이를 잠깐 만나게 되었어요. 영숙이는 전 와이프와 20년 전 미싱 공장을 함께 다닌 동료였거든요. 오빠, 그거 몰랐어? 미숙이 그 남자랑 헤어지고 지금 엄청 아프대. 재혼한 남자 사업이 망하니까 그 남자가 미숙이 엄청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댄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혀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데. 아들을 방치한 아내에 대해서는 분노라는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에게 큰 관심거리도 아니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프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일이었지요. 며칠 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병원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물어보아도 아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간 저는 아들을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 엄마, 그러니까 저의 전처가 루게릭병으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요.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빠져서 호흡기 근육까지 못쓰게 되어 죽게 되는 병이었거든요. 큰일이야. 루게릭이 약값도 보험이 안 되고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도 엄청 힘든 병이거든. 지금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네. 아저씨랑 엄마는 이혼했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 병원에 입원한 엄마니까 본인이 돌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돈 없다고 너 엉청이 수술도 안 해주면서 방치한 여자가 뭐 좋다고 간병까지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어쨌든 날 낳아준 엄마잖아. 매정하게 인연을 끊는 것도 못하겠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새아빠한테 맞을 때도 밧줄로 묶일 때도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은 엄마였지만 아들은 그런 엄마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며 이해해 주었지요. 아빠인 저만 얼굴에 열이 올라서 씩씩거리며 화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고 나서 애엄마의 병실에 가서 상태를 살피고 수액도 확인하고 근육 운동도 도와주었지요. 와이프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늙은 후에 너에게 도움을 받으니 그동안 못해준 게 미안해서 너무 창피하다며 펑펑 울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엄마의 얼굴 근육은 점점 굳어갔고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서글프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미워하는 심정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착한 의사 아들이 엄마를 돌봐준 덕에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애엄마는 딱 3년을 살고 갔어요. 병원에서는 소문이 났죠. 정말 효자라고, 이런 효자도 없다면서요. 아들 입술 수술도 그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아들의 가정사를 병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간병을 하는 아들을 더 대단하게 본 것이었죠. 장례식, 입관, 발인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던 아들은 장지의 엄마를 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삽을 덮은 후에야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젓해 보였지만 참 힘들었구나. 열심히 어른스럽게 여기까지 버틴 거구나 싶었어요. 맘껏 울었는지 눈물을 탁탁 털고 일어난 아들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마음이 심란했던 것인지 해외 의료봉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안식년 동안에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 우리나라는 9순 9개월 수술이 잘 되어 있고 이제는 의료보험도 되어서 걱정 없지만 해외는 아직도 힘들거든. 나처럼 태어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도
힘들지 않겠니? 해외 나가서 의료봉사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고, 날씨도 더울 거고, 아빠는 걱정되는데. 그래도 의대 입학하고 나서 로망 중에 하나가 의료봉사였는데, 지금까지는 바빠서 못 갔으니 이제는 가고 싶어. 아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저로서는 걱정이 되었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어요. 저는 나이 반백이 되어서도 우리 아들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었는데, 아들 녀석은 본인을 초월해서 남을 도와주는 성숙한 마음을 가졌던 거였지요. 아빠였지만 아들에게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해외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돌아오니 준식이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토픽으로 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한국에서도 꽤나 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도 했고요.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을 때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날아온 편지와 선물을 본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미련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였어요. 정말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아들의 병실에 와서 안부를 물을 정도였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소중하게 여겨준 거였어요. 해외에서도 소식을 들은 아이들, 아들의 수술로 인해서 새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게 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써보낸 거였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요. 그 편지를 하나하나씩 읽으며 병실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아들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서 아직도 인생을 배운다. 내가 너의 아빠지만 어쩔 때는 아들이 더 어른스러울 때가 있어. 저는 전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느라 화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새아빠와 엄마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들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엄마에 대한 도리와 예의는 지키면서 본인의 마음도 챙긴 아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게다가 본인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의료기술을 봉사하고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구순 9개월 흉터로 인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환자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아들은 더욱더 성숙하고 멋진 의사가 되었네요. 교통사고 치료를 다 끝낸 아들은 다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했네요.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인성을 알아준 같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이쁜 연애를 2년간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딸까지 보게 되었네요. 손녀딸은 아빠 엄마를 닮아서 너무나도 싱그럽고 어여쁜 아이예요. 요즘은 과일 트럭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똥강아지 같은 손녀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맛에 살아간답니다. 동대문 반평 지하방에서 얻어맞으며 구두방에서 일할 때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지요. 어느새 제가
흰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녀도 품 안에 넣어보고 의사 아들 덕에 자랑거리도 생기고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엄마한테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비열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야 한다고 말한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답니다. 저도 아들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주말에는 과일 장사하고 남은 과일들을 가지고 보육원에 가서 기부를 한다거나 제가 잘 아는 신발 수선 재능 기부를 하는 식으로 살고 있네요. 베풀면서 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덜 외롭고 덜 힘드네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눈물 나고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흘러 고통스러운 상황을 흘려보내니 숨통이 트이는 날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구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더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정말로 승자의 태도다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동대문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트럭 장수가 될 때까지의 제 인생 이야기를 써보니 참 마음이 오묘하네요. 인생의 교훈을 배웠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가방끈이 짧아서 글솜씨도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해보았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나이 50이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게 투성이인 여자이네요. 조심스럽게 저도 저의 가슴속 깊이 묻어놓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항상 엄마 욕을 했죠. 네 엄마가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결국 집 나가서 애를 임신해서 집에 들어오고 애만 홀라당 낳고 도망갔다고 말씀하시며 가슴을 치셨지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답니다. 그래도 참 좋았어요. 어릴 때 친구들을 잘 만나서 다행히 부모 없다고 놀림받는 일도 없었고 할머니도 저를 키우실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지요. 제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외제 브랜드 가방도 메고 애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반짝이 필통도 할머니가 사주셔서 늘 전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제가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리해서 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 형편은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간병을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면서 살았으니까요. 어르신들은 한 번 쓰러지면 계속해서 아픈 곳이 생기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쉽게 낫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었고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의존하는 상태였고요. 할머니 간병을 하고 밤 늦은 시각에 버스가 끊겨 혼자서 병원에서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갈 때면 어찌나 외로웠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외로우니까 제발 할머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태라도 좋으니 내 곁에서 계속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저의 소원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선생님인 국어 선생님이 교실 앞문을 여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은 놀라서 나갔고 둘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다가 소진아, 가방 챙겨서 나와. 갑자기 선생님이 저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반 애들은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복도에서 해줄 테니까 짐 챙기고 빨리 나오렴.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나갔고 수도과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뛰듯이 걸으며 선생님에게 다가갔지요. 소진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빨리 병원에 가보자. 선생님 차 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말도 안 돼. 거짓말. 그때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가셨고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눈을 감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일어나. 나왔어 할머니.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나 할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의료진들이 와서 대성통곡하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병원 전체가 떠나가라 자지러지게 우는 저를 보며 의료진들도 눈물을 삼켰지요. 할머니는 따뜻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손도 따뜻하고 할머니 배도 온기가 흘렀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일부러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손녀인 제가 올 때까지 사망 선고를 안 하고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서 저를 부른 거였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는 할머니를 잃었어요. 상실감에 휘청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저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장래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지요. 수진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밥도 안 넘어가겠지만 할머니 발인까지 끝까지 씩씩하게 보내드려야 하니까 밥 먹자. 선생님, 저 무서워요. 이제 저는 고아예요. 할머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저는 3일간의 병 결석계를 낸 뒤 서류 정리를 했어요.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가 병원비로 진 빚을 갚는데 다 쓰였고 저는 그 빚도 재산도 그 어느 것도 상속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쓰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무일푼이 된 저는 작은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요.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준 차비, 제 가방에 있는 월세 보증금 봉투가 저의 전 재산이었지요. 처음에는 미용 일을 배웠어요. 여자가 미용 기술을 잘 배우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일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말 때문에요. 그때 제가 미용 일을 배우고 집에 있었을 때 옆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점심때는 항상 그 떡볶이 집에서 튀김도 먹고 어묵도 먹고 이런저런 음식들을 사다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인 아주머니랑 친해졌습니다. 전 수다 떠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서울에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누구랑 말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분식집에서 주인 아줌마랑 수다 떠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아줌마는 겨울에 총총걸음을 하면서 분식집으로 들어와 떡볶이 하나를 시켜서 배를 채우는 저에게 뜨끈한 국물이 있는 우동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안 주셔도 되어요. 죄송스러워서 어째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먹어. 아가씨 때문에 요즘 말동무가 생겨서 행복해. 아가씨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괜찮아. 겨울에는 따뜻한 우동이나 잔치국수, 여름에는 시원한 냉미역 오이국, 봄에는 향긋한 돌나무 동치미, 가을에는 군고구마 등등 아낌없이 저에게 가게 음식들을 내어주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엄마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가씨는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남자친구 사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만나볼티요? 아니, 아가씨가 참 착하고 말하는 것도 이쁘장하게 말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트럭 운전하면서 먹고 살아. 엄마가 이런 일해서 그런지 아들도 가방끈이 길진 않은데 큰 트럭 몰면서 집 옮겨주는 일에서 돈은 잘 벌어. 우리 아들도 참 착하고 맨날 운전하는 일만 하니까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나비요. 그래서 아가씨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중매 좀 서보려고 하는데. 아휴, 저야 좋죠. 그날 저녁 바로 아주머니 아드님이 분식집에 오게 되었고 미용실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렸던 아줌마는 아가씨, 오늘 저녁이야. 저녁은 우리 가게에서 먹는 걸로 하자고. 우리 아들이 가게에 왔거든. 저는 다시 미용실로 들어가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 드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여자로서 이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얼굴에 하얗게 분칠도 하고 입술에는 생기있게 립스틱도 딱 바르고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주하게 된 한 남자. 제 눈에는 너무나도 잘생겼고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를 본 그 남자의 표정도 저에게 뿅 하고 반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 함께 밥을 먹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술술 하게 되면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교제하게 되었고 딱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거든요. 혼전 임신을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몹쓸 짓을 했다는 편견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 될 분식집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복동이가 들어온 거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태교를 준비한다고 미용실까지 그만둔 저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약품을 만지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또 기술을 익히던 미용실을 그만둔 그날, 저는 미용실 사장님이 한턱 쏜다는 말에 건너편 고깃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미리 그 가게에 가 있으셨고 저는 뒷정리를 다 하고 난 뒤 회식 장소로 갔지요.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아이는 이미 제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자궁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죠. 아이도 잃고 몸이 많이 망가진 저는 미용실에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어머님의 분식집을 도와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 남편보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할 정도로 저는 어머님과 친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오히려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도 했어요. 거의 10년 정도 함께 일했을까요? 그 무렵 어머님이 자꾸 툭툭 까먹는 겁니다. 떡볶이 소스를 넣었는데도 안 넣은 줄 알고 새주걱이나 고추장을 듬뿍 퍼서 넣는 바람에 소스가 너무너무 짜게 되었을 때도 저는 어머님의 단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까먹거나 혹은 저를 손님으로 착각하고 저에게 떡볶이를 건네줄 때면 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전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엄마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며칠 전에는 나보고 손님 여기 앉으셔요. 떡볶이 드실 거죠? 이랬던 적도 있었어. 나중에 어머님이 알아차리시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 저랑 남편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치매 같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치매 확률이 높으니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큰 병원에서 어머님은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라서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더더욱 악화되어서 불과 기름이 있는 위험한 분식집 주방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치매라는 게 약을 먹으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일 뿐이니까요.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을 조수석에 태워서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일하기로 했고 저는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일해와서 그런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하게 되더라고요. 고생은 남편이 했지요. 조수석에 있는 어머님 신경 쓰랴 운전하느랴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8시에 가게에 나가서 떡 물에 불리고 어묵 국물 만들고 튀김기 예열하고 김말이랑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등등 각종 재료들 준비하면 10시 반이 되어요. 10시 반에 가게 문 열고 저녁 9시 되면 문 닫고 가게 치우고 집에 가면 딱 저녁 10시가 됩니다. 그때 집에 간 저는 또다시 남편한테 어머님을 바통터치 받아서 목욕시켜드리고 이 닦아드리고 약 챙겨드려요. 항상 저는 어머님과 함께 목욕한 뒤에 화장대 앞에 어머님을 앉혀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드리면서 어머님, 우리 어머님 오래오래 살아야죠. 친정엄마 같은 우리 어머님이 건강해야지 나도 행복하지. 우리 딸내미, 난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 저에게 항상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을 가여이 여겨주신 우리 시모는 저를 딸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도 저를 딸로 기억해주시고 저에게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간병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루 종일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나마 할만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이 굴러가고 있을 때 분식집에 갑자기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가 뛰쳐들어오는 겁니다. 수진아, 전화 안 받고 뭐해? 큰일 났어 지금.
진짜 미치겠다. 아주머니, 아니 무슨 일이세요? 땀이 분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너 당장 전화기 확인해봐. 전화기를 연 순간 부재중 전화 20통이 와 있었어요. 4통은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나머지는 남편 회사 사람이 저에게 한 전화였죠. 걸려온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남편 동료들이 수소문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미용실까지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헐레벌떡 가게 문을 닫고 남편 동료가 말해준 그 병원 주소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대요.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리던 남편의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관광버스에 치여서 옆으로 미끄러졌대요.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그 관광버스는 강원도로 내려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없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운전기사도 건네주는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놓은 거였죠. 그래서 차선을 침범했고 남편이 탄 트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쭉 휘청이면서 와장창 꼬꾸라진 겁니다. 운전석에 있는 남편은 즉사했고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셨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은 다친 곳이 거의 없었죠. 의사선생님도 이 정도 교통사고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것도 기적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하늘이 떠나가라 울면서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내 인생에 2번 다시 죽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있더라도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날은 하늘도 슬픈지 장대비가 쏟아져서 발인 날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이지만 아드님이 떠나갔다는 그 사실은 똑똑히 인지하시는 듯 해보였어요. 어머님은 오전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는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예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누가 누군지 다 아시거든요. 하여튼 남편이 죽은 이후 전 분식집을 그만두고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치매 걸린 어머님 간병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친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일까지 그만두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똑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잠시 분식집을 접은 저는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형 눈 붙이기, 봉투 접기 등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죽을 때만 해도 어머님 치매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힘들지는 않았는데 10년, 20년이 흐르니 치매도 엄청 심해졌습니다. 벽에 똥칠하는 것은 기본이고 온 집안의 휴지를 다 뜯어가지고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넣어놨어요. 서랍장 문을 열면 휴지 뭉탱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신발 안에도 휴지 뭉텅이, 심지어는 변기통에도 휴지를 넣어놔서 맨날 막혔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도 이제는 힘들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절 힘들게 하실 건데요? 제가 화를 내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머리를 벽에 쾅쾅 박았습니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약 먹이고 점심 챙겨드리고 일하다가 또 잠잠하면 어머님이 벽에 똥칠하고 변기통에서 세수하고 뒷수습하면 저녁에 저녁밥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된장찌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휴지 넣고, 그런 세월이 2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저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차마 어머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그냥 콱 죽고 싶어요. 요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 어머님 간병하는 며느리가 30년 간병하다가 결국 시어머님 죽이고 아파트에서 며느리는 뛰어내렸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그냥 어머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식집 하면서 모아온 돈과 남편 보험금은 어머님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쓴 지 오래였고 조금씩 부업한 거랑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야금야금 대출했거든요. 집에 가면 우체통에 통지서가 쫙 쌓여 있으니까 그거 보는 것도 숨막히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 속도 모르고 또 온 집안에 휴지뭉탱이를 넣어놓은 어머님을 발견한 순간 어머님, 이럴 거면 빨리 죽으시든가요. 제가 언제까지 시다발이 일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어머님이 펑펑 울자 저도 펑펑 울면서 서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큰 소리로 소리치는 제가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 다음날 저는 어머님, 저 요 앞에 잠깐 나가서 두부 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안에 갔다 올 테니까. 어머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슈퍼마켓에 가서 두부를 사왔어요. 터덜터덜 걸으며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1층에 사람이 모여있는 겁니다. 웅성웅성 거리면서 경비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있길래 다가가서 봤더니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앰뷸런스가 집 앞에 와서 어머님을 싣고 갔고 형사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비는 지나가다가 화단에 할머니가 쓰러져서 숨을 안 쉬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집을 비우는 일이 없는데 그날은 그래도 어머님이 얌전히 있어줄 것 같다는 생각에 잠깐 10분도 아니고 5분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진 거였어요. 그 전날에 어머님한테 죽으라고, 이럴 거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한 말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안 좋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죄책감에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워낙에 낙후된 아파트라서 CCTV도 없고 어머님이 어떻게 죽은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의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고 저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막말을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뒤처리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하던 찰나 형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도 외상이 크지 않아서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셔서 검사한테 부검 동의서 받고 방금 부검 끝났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단 앞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가 확보되어서 방금 조사해보니까 1층에서 어머님이 나와서 화단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은 잠깐 슈퍼에 간 저를 찾겠다고 방문을 힘으로 억지로 연 후에 밖을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죽으려고 하던 마음을 잠시 접은 뒤 그럼 어머님 장례만은 내 손으로 제대로 치루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았던 어머님의 장례식은 텅 비었어요. 파리 한 마리 안 날릴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조차 이튿날 음식은 빼는 걸로 할까요? 괜히 장국이랑 반찬들 시켰다가 첫날처럼 남으면 돈만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슬픔, 후회, 서글픔, 우울, 별의별 감정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황망한 표정으로 빈소를 3일 내내 지키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어머님의 남편을 곁에 모시고 발인을 끝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제 당신 곁에 갈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천국에서 어머님 두 팔 벌려 꼭 안아줘. 어머님이 당신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가 갈게. 나 갈 동안 어머님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남편의 납골당 자리 옆에 어머니의 납골함을 넣은 뒤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집을 보니 그제서야 상실감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떠나는 것도 혼자 떠나는구나. 그때 외로움과 고독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평생 가져가야 할 감정이구나 하고요. 씁쓸하게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어머님의 방 안에서 쾌쾌 묵은 일기장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아끼던 옥장판 사이에 고이고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먼지가 훌훌 휘날리며 일기장 내용이 보이더군요. 초반에는 분식집 할 때 손님들한테 고마웠던 일화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밥 먹었던 이야기들이 써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일기장을 넘기니 초반과는 다르게 글씨를 무진장 휘날리면서 쓴 글들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어머님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화장실을 더럽히고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님이 기억이 돌아오면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기장에 본인의 생각을 휘갈겨 썼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군요. 미안한 우리 며느리. 나는 왜 자꾸 기억을 까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화장실에 대변을 치라고 자꾸 집안을 어지럽혀서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들보다 더 소중한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며느리한테 살아생전 못할 짓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몰라. 어쩌면 좋아? 어머님은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 대한 글들로 일기장을 채우셨던 거였어요. 대부분 너무나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의 진심도 모르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되어서 죽을 생각만 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서 어머님의 옥장판 밑에 또 다른 일기장이 있나 살펴보았어요. 그 아래에는 어머님이 20년 넘게 분식집을 하면서 쓴 가계부와 남편의 돌잡이 사진들, 졸업앨범, 결혼식 앨범 등등 추억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옥침대 밑에서 발견한 파란 상자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앨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기장도 아닌 이것이 저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으로
위에 켜켜이 묵은 먼지를 쓱 닦아내고 찐득하게 붙어버린 뚜껑을 커터칼로 싹 긁어내서 열었습니다. 쩍 하고 노란 색깔 찐덕이는 것들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나온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덩이들, 수많은 현금들, 딱 봐도 억소리가 나는 돈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알고 보니 그 돈들은 어머님이 차곡차곡 분식집을 하면서 모아온 돈들이었어요. 노인네분들은 예전에 은행이 파산나서 저축한 돈을 못 돌려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장판이나 집안 깊은 곳에 숨겨놓는 버릇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의 방은 제가 함부로 들어가서 대청소를 할 수 없었기에 그곳에 그런 큰 돈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고, 대체 이게 얼마야? 어머님, 당신은 양말에 구멍이 나도 괴어입고 한 번도 새 옷 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식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이렇게 돈을 꽁꽁 모아놓다가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은행에 가서 그 돈들을 다 세어봤더니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값이 올라서 더 큰 돈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이니 제 앞에 있는 약간의 빚을 갚기로 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분식집을 열었어요. 항상 어머님은 분식집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자기처럼 힘들게 산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가게를 열어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탁 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30살 무렵에 어머님과 함께 하던 그 분식집을 찾아가 보니 여전히 재개발이 안 되었고 달동네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빨간 벽돌에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 이미 그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살고 있었고 발 디딜 틈 없어 보였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상가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길래 권리금 없이 냅다 계약하고 종로에 가서 분식 도구를 산 뒤 개업을 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손님들은 모든 음식 공짜, 초등학생 아이들 급식카드 받는 모든 청소년들 전 메뉴 공짜라고 써놓으니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정말로 제가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니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자네 분식, 아주머니가 춘자요? 어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요? 저희 시어머님 이름이 박춘자셔요. 제 이름은 소진입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분식집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고 기부를 한다는 소식은 동네를 넘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곧 각종 기부단체와 사람들에게서 불티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부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주러 왔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덕분에 박춘자라는 어머님의 이름 석자를 걸고 10년 넘게 무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네요. 마음씨 좋은 분들은 떡볶이 1인분만 먹고 10만 원을 내고 가면서 자기도 기부하고 싶다고 마음을 베풀어 주고는 한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봐요. 저도 죽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한 후 다시 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제가 드리는 분식 1인분이 누군가에게는 어머님의 일기장과 같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요. 길고 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